2페이지부터 계약 총칙해서 계약법이 나오죠. 계약법은 우리가 이게 지금 진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죠. 다음 주면 얼추 끝나요. 민사특별법까지. 그래서 실제로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계약법은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맨 앞에서 했던 민법 총칙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계약법이 계약법 총론의 강론이. 근데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고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약법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왜 어려워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뒤에 붙어서. 그러니까 이맘때쯤 오면 이제 체력이 뭐예요?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뒷부분 뭐예요? 대충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럴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양에 비해서 문제도 뭐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셔? 456페이지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의 원칙입니다. 일단 계약의 의의가 뭐예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그 다음 2번 계약자의 원칙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그리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요. 왜 안 들어오시지? 땅이 있는데 갑의 소유예요. 갑이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 마음이겠죠. 그것이 좌측 밑에서부터 네 번째 조건 1. 계약 체결의 자유죠. 체결할지 말지 땅 팔지 말지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다. 그죠? 갑이 땅을 팔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지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죠. 그것이 뭐예요? 2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인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하기로 계약을 이렇게 을에게 팔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요 계약의 내용은 뭐 을에게 팔지 할지는 누구예요? 갑과 을이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것이 뭐죠? 3번 내용 결정의 자유죠. 그 다음에 1억에 팔겠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죠. 깜부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쓸지 말지 누구 마음이에요? 당사자 마음이니까 5번 방식 결정의 자유죠. 여기서 외우면 할 게 있는데 3번 내용 결정의 자유 밑에다가 하나 삐찍해가지고 계약법은 임의규정 이거 하나 메모하자고. 그죠? 임의규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계약법이 강행 규정이라면 계약법에 따라야 된다면 당사자가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돼요? 임의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방식 결정의 자유 밑에다가 화살 삐찍해가지고 뭐죠? 불요식행위.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는 지문은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층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이 나오는데 안 읽어도 돼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은 무제한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안 들어오시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58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 나와요. 약관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최근 4, 5년 동안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할 건데요.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시라고. 그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약관이란 게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메모할 것은 뭐냐면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자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살지 말지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저에게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이 되죠.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LG 걸 살까 삼성 걸 살까 대우로 살 거를 살까 누구 마음이죠? 감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세탁기 통 속에 있는 뭐가 저에게 적용이 돼요? 약관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약관에 AS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럼 뭐예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관이라는 것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얘도 뭐죠? 계약이에요.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이 효력이 생기려면 구속력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를 받아야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뭐 하려고 하면 꼭 뭐가 기어 나와요? 약관이라는 게 기어 나오고 동의하면하고 막 꼬시죠, 그죠? 근데 안 하면 클릭하면은 싹 없어져 버려, 그죠? 그러면 또 다시 쳐야 돼, 그죠? 치면서 막 영어 한글 막 헷갈리고 막 이러면서 입에서 막 10원짜리 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동의함, 안함이라고 선택하도록 해놨느냐? 이유는 그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하려면요?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죠? 동의, 승낙이 필요하니까 승낙하라고 꼬시는 거죠. 근데 뭐냐 또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거래할 때는 분명히 약관에다가 동의함이라고 클릭을 하지만 일반적 거래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세탁기 사면서 세탁기에다가 약관 동의한다고 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FM이 약관도 계약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어야 구속력,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또는입니다. 승낙을 받든지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하면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낙을 하든지 아니면 명시, 명백히 뭐죠? 보여두든지 설명, 어려운 것이 있으면 뭐죠? 설명해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약관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나 약관 안 본 것도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되는 경우? 면제되는 경우. 첫째, 대량적 정령적 거래 이렇게 할까요?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뭐가 있을까요? 또 아니면 뭐 가스를 공급받는다, 수도를 공급받는다 이런 거 일일이 탈 때마다 뭐요? 약관을 명시해야 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형적 대량적 거래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놓은 약관이죠. 약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이나 명령의 내용을 뭐죠? 적어놓은 곳에 불과할 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죠? 면제가 됩니다. 중요하든 안 하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등록하실 때 약관 보셨나요? 안 보셨죠? 학원에 약관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학원에서 약관 안 보여줘요? 학원은요,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은 없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은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뭐가요?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관을 해석을 해봐야 돼요. 아, 왜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소리 질렀는데도 안 들어오시고. 뭘 시작한지 몰라. 제가 소리까지 질렀는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자, 약관의 아까 1000시간도 늦게 오셔서 맛분 못 드셨으면서 약관을 해석해 봐야 돼요.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458페이지 보시면 의의와 문제점이 나오고요. 하단에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에 편입해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요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기 바라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통 거래 약관의 뭐죠? 해석 방법이 나오죠. 첫째,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넘겨보시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잖아요. 다수를 상대할 때는 뭐 하면 안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그죠? 안 이쁘다고 학원비 더 받고 이쁘다고 뭐죠? 학원비 깎아주고 그럼 나중에 뭐 합니까? 싸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수를 상대할 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통일적 해석의 원칙 뭐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 또 약간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따라서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계약서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쌍방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혼자서 미리 작성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소비자는 뭐 하잖아요? 참여하지 않는 것이니까 약관 내용이 잘못됐다. 불명확한 조항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작성한 사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은 보통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는데 인쇄되어 있는 약관과 다른 약정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가능해요. 만약에 개별적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오히려 무엇보다 우선해요? 약관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약관에는 뭐가 있냐면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 주운전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자동차 보험에 주운전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운전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험 가입할 때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고지하면 요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줘요. 예를 들어 만약에 20대 청년이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 운전자를 50대 삼촌으로 고지하면 삼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으로 쓰였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허위로 고지한 것이 밝혀지면 보험처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면책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허위로 고지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재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다 졌어요. 왜냐하면 주운전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죠. 얼마나 운전해야 주운전자냐? 매일매일 운전하면 주운전자냐? 아니면 한 달 몰아서 운전하면 뭐죠? 주운전자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승소한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뭘 해줬냐면 보험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로 바뀌었죠? 연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34세 이상 운전 특약, 그죠? 40세 운전 이렇게. 왜요? 명확한 것으로 바뀐 이유는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는 원칙 때문에 보험회사가 손해를 많이 봐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면책조항.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약관에요. 천재지변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천재지변은. 그래가지고 한 5, 6년 전에 서울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에 잠겼어 자동차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난 것은 뭐예요? 천재지변이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 안 해주겠다고 빠팅겼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보험 처리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면책조항은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해주게 된 거고요.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포항에 지진 났죠? 지진 나가지고 막 뭐죠? 벽이 무너져가지고 자동차 다 박살났죠? 그거는 보험 처리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죠? 천재지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면책조항이라 그래서 무조건 보험 처리를 면책조항이라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요. 개별적으로 사례적으로 뭐죠? 따져보게 되는데 이유는 면책조항은 될 수 있으면 뭐죠?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5가지 해석 방법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불공정해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약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약관은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인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끝이에요. 우측에 보시면 뭐가 있죠? 대표예제가 있죠. 풀어볼게요.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자유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맞겠죠? 2번 채약 강제나 계약 체결 및 채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약관은 무슨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LG 거 살 건지 삼성 거 살 건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아직도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가 제한될 뿐이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은 뭐 의미 없고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일단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뭐죠?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것은 뭐죠?
비전형계약이. 현재 우리 민법에는 15가지 전형계약이 있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뭐가 나왔냐면 중개계약이 나왔죠.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겠어요? 비전형계약이겠어요? 자,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뭐예요?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뭐예요? 비전형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민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비전형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민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나오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쌍무계약이 뭐냐 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고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킨다.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을은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요. 갑만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와 같은 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가 있다. 무슨 계약이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 쌍무 계약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로 바꿔서요? 유상 계약으로 바꾸고 편무 계약하면 뭐죠? 무상 계약으로 바꿔서 접근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완벽히 일치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냐면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예요.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이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이걸 헷갈리니까는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유상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우측에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는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요것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앞에 뭐죠? 승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은 뭐죠? 낙성계약.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계약은 다 뭐냐면 낙성계약이에요.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요.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 또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입니다. 요 요물계약의 종류 네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요긴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수배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은 뭐죠? 계속적 계약이고요. 6번 본계약, 예약. 본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뭐죠? 예약이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은 뭐죠? 유상이죠. 근데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니까 요물계약이다. S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X죠. 중개계약은 어디 나온다고요? 중개사법. 민법에는 없어요. 비전형계약이죠. 3번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 교환은 뭐죠? 유상이죠. 또 계속적 계약도 아니에요. 4번 증여계약은 편무 맞죠? 왜요? 무상이니까. 근데 뭐라고 나오죠? 유상이도 나와있죠. 5번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죠. 이거 뭐예요? 유상이면 뭐예요? 쌍무니까 쌍무 유상계약이다. 맞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쉽게 맞힐 수 있게 나옵니다.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일단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따라서 1번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합의에서 1번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게 뭐죠? 객관적 합치고요. 당사자가 합치돼야 된다. 뭐죠? 주관적 합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측에 2번에서 불합의와 착오가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착오 문제가 되려면 규범적 해석이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가 성립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66페이지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뭐가 나오죠?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뭐가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1번 청약의 의.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걸 우리가 먼저 청약이라고 한다. 판례가 나오고 가번 청약의 확정성이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말은 요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뭐죠? 확정되어야 해요.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답은 청약의 뭐죠? 유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이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인 거죠. 우측에 2번 청약의 효력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언제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527조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특별한 규정은 아니에요.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왜요?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구성 내용의 내용에서 1번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넘겨보시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복잡하게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문제입니다. 청약을 할 때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살 거면 3월 20일까지 얘기해 줘야 돼. 승낙기간을 뭐예요?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해줬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승낙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뭐 하지 못하는 거냐면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청약을 하는데 청약이 도달이 되면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해요. 언제까지요?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동안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뭐가 있는 상태예요? 가능성이 있는 상태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시킴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C번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읽어보시면 되고 D번 청약의 존속기간에서 또 1.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청약한 경우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바로 뭐로 들어갑니까? 승낙으로 들어갑니다. 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번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청약자죠. 누구한테 승낙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된다. 나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8천만 원에 살게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2번 승낙에 효력해가지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요 내용이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문제는 우측에 보시면 나 해가지고 중간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A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서 격지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신주의 나오고 밑에 뭐가 나와요? 문제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승낙의 발신시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답장은 뭐죠? 발신주의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죠? 낙성 계약이 원칙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승낙은 언제 한 거예요? 승낙을 발신한 때 한 거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신 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교재 문제점이나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이죠. 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위아래가 뭐처럼 보여요?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고 통솔의 입장입니다. 자, 해제 조건이란 건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일단 승낙을 발신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고 뭐요? 유효한데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언제 했냐면 발신했냐면 3월 12일 날 발신했고요. 언제 도달했냐면 3월 19일 날 도달했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됐으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점은 3월 19일이 아니라 뭐죠? 3월 12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승낙을 발신하는 순간 3월 12일 날 이미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3월 21일 날 도달해서 승낙 기간 내에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헷갈린다면 그냥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3월 20일이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3월 19일 날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됐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다만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니까 며칠 날이죠? 3월 12일 날에 계약이 성립하는 날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문이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보통 우리는 가불병이 나와도 짜증나죠. 거기다가 뭐까지 나오면요? 날짜까지 나오면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 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중간 가정이 어떻든가 간에 항상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요? 승낙을 발신한 때. 그래서 만약 문제가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물어보면 뭐만 찾아내시면 돼요? 승낙을 발신한 때만 찾아내면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72페이지에 계약의 경쟁체계에 나왔는데 가입표예요.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그 밖에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교차 청약이죠.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갑에게 네 집 나한테 1억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체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낙을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아요. 별말 없이 먹었어요. 먹었더니 아줌마가 가려고 할 때 아저씨 오뎅값 주세요라고 할 때 아줌마 제가 언제 오뎅 사겠다 그랬어요 아줌마? 이 아줌마 웃긴 아줌마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사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것이 뭐죠? 사겠다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 거예요. 유의하실 것은 제가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안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마지막에 3. 계약의 성립식이 이렇게 나왔죠. 의사실현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이다. 오뎅을 먹는 순간이다. 청약자가 그 의사실현 사실을 안 때가 아니다. 그 아줌마가 오뎅 먹었다는 사실을 뭐죠? 안 때가 아니라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풀어볼게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맞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죠. 따라서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왜냐하면 광고 자체는 뭐예요? 구체적이진 않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거절과 동시에 뭐죠? 새로운 청약을 한 거죠. 따라서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면 무효예요. 자,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에요? 승낙자의 자유인 것이고요. 청약자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표시됐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좀 쉬었다가 우측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